이 가이드라인 챕터 6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가이드라인 이제 읽어보면서 처음 이제 읽어봤거든요, 중대하면서. 근데 저희 KGMP 가이드라인이랑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KP랑 그러니까 저희 SOP랑 이제 비교한 걸 좀 넣어놨는데 나중에 이 파일을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도 참고하시면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뭐 가볍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뭐 더 아시는 분은 또 다시 더 첨언해서 공유 줘도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발표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나. 네. 가이드라인이고요. 이제 발표 순서는 서론 구성, 그다음에 원칙 공통, 그리고 모습 품질 관리 시험 절차, 위탁 업체 분석, 검수 채취, 그다음에 아래로 보관 샘플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 지속적 안정성 프로그램, 그다음에 시험 방법의 기술이죠. 할 일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 순서를 정했고요. 서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EUGMP고요. EUGMP가 어떤 거냐면 유럽의 제약산업 분야에서 관계 당국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행했고요. GMP 가이드라인은 3개 파트와 1년의 브록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파트 1은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게 불편하신지 아니면 그냥 크게 해서 슬라이드로 할까요? 네.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아래에 제가 SOP랑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몇 장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몰라가지고 우선 해놨는데 나중에 좀 비교해서 보시는 걸로 그러면 할게요. 그래서 이제 파트 1은 의약품 제조의 GMP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파트 2는 출발 물질에 사용되는 활성 물질 GMP 로 되어 있는데 이건 ICH Q7A의 가이드라인 근거에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트 3는 우리가 작성해야 될 GMP 관련 문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 NS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이트에 계속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업데이트 들어가서 수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몰라서 이번에 보면서 이제 본 거였는데, 파트 1은 약용 제품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은 품질관리 제약품 시스템에 되어 있고요. 2장은 인원, 3장은 뭐 장비, 4장은 분석, 6장은 생산, 5장은 생산, 6장은 QC, 7장은 이제 아웃소싱 활동, 8장은 뭐 OS나 불만사항, 뭐 리콜, 그 다음에 9장은 자체 검사, 그리고 2장은 출발 물질부터 사용되는 활성 물질의 기본 요구사항, 그리고 3장은 GMP 관련 문서, 총 2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6장에 대해서 뭐뭇을 따라 그런 뭐뭇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1도 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원자재 시험을 하고 시험을 하면 생산물로 들어가죠. 완제품 시험 들어가고 완제품 시험에서 적합을 하면 추가 수능이 됩니다. 품질관리란 시험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요. 제품의 품질과 연관되는 모든 결정 사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비슷하죠. 각 제조업과 보호자는 품질관리 부서가 있어야 되고 다른 부서로부터 독립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 이상의 품질관리 시험 시설을 책임지며 적격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자가 품질관리 부서를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서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EUGMP 픽스 파트 1하고 저희 KP 가이드라인하고 비교를 한 건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돼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밑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시면
이제 저희 SOP랑 비교해놓은 부분과 저희가 필요한 이게 SOP 번호랑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 품질관리 부서장의 중요한 업무는 다음에 일반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죠. 적절한 문서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간 환경관리나 모든 문서를 검토 승인 주관해야 되고요. 일부분은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품질 분석 권한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 보증 부서의 책임자 부분은 아래와 같이 할 일이 정해져 있고요. 저희 사내 규정에서는 품질 부서 책임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KGMP에 따라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품질 부서 책임자는 품질 관련된 모든 절차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적합 시 절차대로 이제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KGMP도 부적합 시 이제 절차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 품질관리 시험 절차라고 해서 저희가 품질관리 시설과 설비는 3장에 규정된 품질관리 지역에 대한 공통 기준과 특이 기준을 부합해야 되고요. 교차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시험 설비는 고위험 지역에서 다른 고위험 지역으로 이동시키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실 리스크는 처음부터 디자인할 때 교차오염이 안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3장에 따라가 보면 이게 아까 전에 저희 6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3장에 보면 시설 및 설비에 대한 3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건데요. 이 파란색 부분은 거의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문서 우리가 볼 때 6장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른 문서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좀 편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시험과 설비는 모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세척과 유지 관리하도록 레이아웃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교차오염을 방지해서 제품에 이제 부정적인 역할을 주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되고요. 공통적으로 보시면 제조 공정은 제품의 오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재가 입고되면서 오염이 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물이 들어갔다 생각하면 완제품에서도 이물이 당연히 나오겠죠. 중간 분열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처음부터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입고서부터 출하까지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된다고 얘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자체가 맨 처음부터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출입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돼요. 외부인이 막 무작정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오염원이 되겠죠. 사람이 가장 큰 오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출입 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산 지역으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교차오염 예방에 대해서 대책을 구비해야 되고요. 그 품질 리스크 관리 원칙을 적용해서 리스크 평가를 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리스크 수준을 따라서 어느 정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마다 그 리스크를 평가하지 않고 그냥 너무 고차원적으로 만들거나 너무 저차원적으로 만들면 그 낭비 요소가 되고 또 아니면은 부족하고 원인이 되거든요. 그 때문에 꼭 평가를 하고 좀 디자인한 다음에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 제조 시설에 요구되는 경우는요, 이제 운영 대책이나 기술적 대책으로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독성학적 평가 데이터에 의해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전용시설 요구됩니다. 독성학적 평가 자료를 토대로 정한 잔류물을 밸리데이션 분석 방법으로 만족스럽게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용시설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 시의 교차음 예방 방법이, 예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또 3장하고 또 연결되거든요. 출발 물질이나 다른 제품에 오염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활성 성분이나 기타 출발 물질, 작업 중에 제품, 설계 남은 잔류물이 작업자의 복장과 피부에 먼지, 가스, 증기, 에어로졸 또는 생명체가 통제되지 않고 방출되는 이런 우발적인 교차 오염 리스크를 평가해야 되고요. 이런 리스크의 중요성은 오염물의 종류와 오염되는 제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설과 설비 디자인은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대책은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것은 전용 제조 설비가 있겠죠. 설비를 전용으로 쓰면 교차오염이 많이 예방되겠죠. 그리고 공정과 설비 사이의 물품, 제품 이동에 폐쇄기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오염물질 발생 근처에서 통제 방식에서 먼지를 제거하거나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을 더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 된 CAP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시의 교차오염 예방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리스크 활동을 토대로 교차오염과 리스크에 필요한 기술적 대책과 정도의 결정을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리스크가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제조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거나 작업 컨테인먼트 지역을 캠페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효과가 밸리데이션 방법으로 대처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 리스크에 따라서 제조 지역 및 또는 인접 지역의 공기 모니터와 제품 기접촉 표면 세척,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부유오염과 기계적으로 인한 오염에 대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차오염 예방 대책과 그 대책을 효과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또 검토해야 됩니다. 이 QC 지역은 일반적으로 지역시설은 생산 지역하고 분리돼야 되죠. 그 이유는 이제 교차오염 때문에 그런데, 특히 미생물 지역을 분리하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체와 기록서 보관에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보관 지역은 충분한 용량을 갖춰야 되고요. 적절한 온도가 관리돼야 됩니다. 모니터링은 돼야 되고,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온도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많이 빠른가요? 이게 지금 제가 한 꼭지랑 두 꼭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폭넓게 이제 다루다 보니까 조금 깊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다 폭넓게 다룬 거는 이거를 자료로 학습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아웃소싱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저를 이렇게 잠깐 설명할게요. 시험실 저희가 위탁을 많이 이제 맡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얘기하는 건데, 시험실 작업자 시험 설비는 제조 규모 특성에 따라서 정해진 업무에 이제 적절해야 되고요. 이제 7장 위탁 시험 관련된 원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용할 때는 모든 내용이 품질 기록서에 이제 명시가 돼야 돼요. 7장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이제 위탁업체 관리에 대한 이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 보면은 아웃소싱 하기 전에 위탁업체는 적법성과 적합성, 그 수탁업체가 아웃소싱 대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업체를 이제 평가하거든요. 얘네가 우리 수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업체는 GMP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이제 준수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는 그 아웃소싱 활동에 관련된 기록과 결과를 검토하고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허가권자가 모든 책임을 다 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산하규정에 보면 5.690에 보면 위탁 시험 관리 규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6.340에 보면 위탁 제품 관리 방법이라는 산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트 담당자는 매년 말 12월에 그 다음에 위탁업체 오디트할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 일정의 그 퍼즐을 쭉 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제 그 오디트를 나가죠. 얼마 전에 이제 SK가 이제 우리가 온 것처럼 저희도 이제 QA에서 이제 나갑니다. 그 정기 평가 주기는 1년에 1회로 이제 명시가 됐고요. 모든 위탁업체는 3년에 1회 이상 현장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KGMP 가이드라인에서는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완제품에 대한 최종 시험을 수탁자가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시험 위탁을 맡기잖아요. 그때도 모든 책임은 위탁자가 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외부에 이제 시험을 우리 전공정 위탁을 맡기죠. 그럼 걔네들이 생산해서 원료부터 생산해서 포장까지 해서 시험해서 이제 다 해서 다 와요. 그래도 책임은 저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업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수준이 못 따라온다면 업체를 바꾸든지 다른 우리가 다시 만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간단하게 시험 위탁 계약서에 저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시험 수탁을 저희 위탁을 맡겼을 때 수탁자는 시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출하에 대한 판정은 위탁자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를 잘못 판정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그 시험을 위탁 해주고 있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제품 출하에 대한 전적 책임은 위탁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고요. 작년에 비등한 사례로 저희가 대웅바이오에서 세포다나 세립을 저희 쪽에 위탁을 하는데 저희 쪽에서 문제를 발생시켰죠. 발생시켰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거는 그쪽 대웅바이오로 나가게 되고 저희가 조사 대상에는 됐죠.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안명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KP랑 피스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 비교를 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주요 원자재 제조업체 수탁자나 최초 선정할 때 마찬가지로 제조 환경과 제조 품질 관리 수준을 평가해야 됩니다. 무탁대로 저희가 이제 막 맡기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평가해서 그 업체가 수준에 맞는지 그 다음에 위탁을 맡게 돼요. 무조건 싸다고 맡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픽스에서는요, 위탁자가 수탁자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예내는 아예 규정을 하게끔 또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사전에 평가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GMP 원칙과 지침을 지키는지, 그 업체가 지키는지 위탁자는 평가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WHO에서는 마찬가지로 위탁업체가 수탁업체의 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조항을 아예 계약서에 넣게끔 공고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수탁업자가 제조관리와 품질관리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증하는지 또 문서상 계약서에 아예 합의하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실 문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시험실 문서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많은 문서가 있죠. 저희가 규격서, 검토 채취, 뭐 SOP, 산행 규정,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실 품질 관리에 대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OS 또는 OT 데이터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조사하고 처리하라고 또 되어 있고요. 배치 문서는 저희가 기초 데이터를 복원하고 용이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SOP를 만들거나 산행 규정을 만들면 QA 쪽에서 배포를 하죠. 배포를 하면 각 부서마다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최신 문서를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구 버전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잘 안 될 수 있지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 QA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규격 문서라는 게 그럼 저희는 시험 방법 기록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메시 사내 규정, 4대 기준서 저희 제품 준서는 필요 괜찮고 사내 규정 SOP, SCP 그리고 시험 방법 기록서 지금은 이제 표준 방법 기록서죠. 그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 배포 표시를 하고 배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격 문서라는 게 QC에서 규격 문서라는 거는 그 지금 지시하는 게 저희가 시험 방법 기록서를 규격 문서로 지금 그 규격은 시험 규격에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규격은 사내 규정 SOP, SCP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시험 표준 방법 기록서가 또 SCP로 작성되는 하나의 문서잖아요. 그렇게 보고 뭘 보고해야 되는 문서들 있잖아요. 지금 기준. 사장에 보면 이제 그 사장은 문서를 주로 많이 다루는 챕터거든요. 그 이제 챕터 중에서 이제 그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이제 발췌를 했는데요. 그 우수 문서는 품질 보증 시스템에 필요한 부분을 구성하며 GMP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예요. 여기서 이제 제조업체 QMS 충분히 규정하고 있고요. 종이나 전자사진 포함해서 다양한 형의 그 문서를 이제 관리하고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GMP 기준 준수를 관리하는데 기록하고 사용되는 문서는 이제 저희가 지시 문서나 기록서, 보고서 그리고 문서의 종류가 적절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 데이터는 사람이 이제 읽어드릴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든 상태로 있으면 이제 그 KP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서 얘기를 하냐면요. 문서는 알아보도록 쉽도록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표현시험 방법 이거 개정했잖아요. 그때 그 부장님께서 하신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어떤 말이었죠? 당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누구나 이걸 보고서 따라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알아보고 싶도록.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것만 보고서 실수 없게끔. 예전에 이제 뭐 시작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찾는 데가 뭐 반나절 걸리고 막 그런 예전에 뭐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문서를 이제 알아보고 싶도록 이제 작성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지울 수 없는 링크로 사용해야 되고요. 이제 수정된 문서에는 저희가 이제 수정 사유와 수정 연원, 수정에 이제 서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보면서 지금 다 잘하세요. 잘하는데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10년이에요. 근데 2011년으로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뒤에 한 자리만 지워요. 한 자리만 지우고 다시 1로 0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바꿔요. 근데 보통 그렇게 보면 또 지저분하고 그렇게 보면 권하지 않거든요. 보면 네 자리 숫자를 다 지운 다음에 위에다 다시 기록하는 게 맞거든요. 그 한자 틀렸다고 한자만 지게 아니라 그 문구를 같이 지우시면 돼요.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요. 저희가. 그죠, 회장님? 네.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서 저희가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기록 문서는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경과 후에 1년간 보존하게끔 이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 보여드릴게요. SOP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잘 보이시나요? SOP 0-00-010 문서 작성 방법에 보면요.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기 문서 작성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동 및 오류를 방지함으로써 체계적인 문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SOP 1-00-001에 보면 문서 종료 보관 기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제조 포장 기록서 및 제조 심의 기록서, 재포장 기록서는 사용 기간 플러스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체인지 컨트롤 문서나 데리베이션 문서는 OS 문서는 5년 동안 보관하게끔 되어 있고요. 안정성 문서 기록서나 밸리션 문서는 영구적으로 이제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OP 0-00-004 본문 파일 관리 방법은 이제 문서를 1회 이상 문서를 업데이트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자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쪽에서 지금 잘 하고 계시죠? 네. 예, 이렇듯 문서는 아주 중요한데요. 문서는 이제 WC로서는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읽어보면은 말이 조금만 다를 뿐이지 거의 다 비슷한 말인데요. 신중하게 그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작성을 하라고 이제 거의 명시가 되어 있고 목적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문서를 저희도 이제 문서를 만들다 보면 당장은 이제 뭐가 필요하니까 문서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과 충돌되는 문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검토를 잘 안 하고 만들면 똑같은 내용인데 문서가 2개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는 업데이트 할 때도 중요하지만 만들 때도 중요하고 항상 신중하게 좀 알아보시고 잘 모르시면 QA 쪽에 자문받아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규정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럴 때 문서에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엉뚱한 문서에 추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충이 돼요.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쪽 기준과 이쪽 기준이 A라는 기준과 B라는 기준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서로 기간이 안 맞는지 뭐 규정이 안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좀 문서를 만들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개정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거냐면 위탁 관리, 시험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다 보니까 문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사연이랑.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 애가 아닌데 비슷한 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시 빼서
집어넣거든요. 그렇듯 문서 검토는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필수 같은 마찬가지고요. 문서를 고안이나 이제 준비 검토할 때 배포할 때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저희가 이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서 배포는 잘해요. 회수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실컷 복사해서 막 써요. 버전 틀리는데 이제 검토를 얘기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어느 경우가 있냐면 내용은 비슷한데 버전업만 돼 있어요. 근데 버전업 안 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내가 막 썼어요. 다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10번이에요. 다 만들어서 다 했어. 근데 문서에 등록되어 있는 건 11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오디터나 이렇게 왔을 때 얘네는 관리를 못하네? 그러면 막 이렇게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걸리죠. 그때부터. 맨 처음에 본 부분이 작은 부분인데 딱 돼 있다면 뭐 관리가 잘 되는구나. 이제 살짝 깊이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죠. 저희 마스터 문서는 QA 어디다 보관하나요? 어떤 마스터 문서? 그러니까 뭐 시험 방법이 기록서나 모든 마스터 그 문서 원본. 원본 제품 표준 안에 들어있어요. 저희 사무실 제품. 사무실이야. 사례규정, 네. 사례규정하고 SOP, SCP는 원본 파일이 큰 파일이 있잖아요. QA. 저기 예, 원본하고 사본이 있고 QA 한쪽. 배포된 거는 다 사본이고 그리고 데이터 문서는 나스라고 되고. 그리고 지금 저 아주 질문 있는데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SOP 밑에 별첨부로 붙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험 방법 및 기록서 그러니까 그 번호가 버전이 18번으로 됐어요. 18번이 다 18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폼번호 얘기하시죠? 네, 그렇죠. 문서 폼이 17에서 규정 관련된 내용들이 변경되는데 별첨에 있는 번호가 다 따라서 변경되다 보니까 네. 그동안 똑같은 양식이 기록되고 그 양식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상위 문서가 개정됨으로써 나머지는 다 구문서가 되는 거죠. 구문서 버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표준 방법 및 기록서 저희 쪽 그 양식 쪽으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 문서가 018로 바뀌어버리면 나머지는 017로 다 구버전이. 이번에 QMS나 PQS라는 프로젝트 진행할 때 그렇죠. 회장님이 꼭 반영해 주십시오. 그거 개정할 사항 없으면 개정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개정할 사항은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 버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계속 혼동을 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유근만님도 예전에 그 지시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타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폼버거가 그냥 들어가요. 그 양식에 대한 사내규정 번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최종 개정된 날짜하고 문서에 대한 문서 코드가 따로 있어가지고 상위 문서가 개정이 돼도 이 내용이 변경이 안 되면 이 내용은 그대로 가거든요. 요건 따로 개정이 따로 이제 변경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거 한번 추진해보라고 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최신 버전을 항상 사용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구버전이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개정이 동시에 안 돼버리면 구버전이랑 신버전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좀 오늘 한번 이번에 빅픽스를 넣어가지고 유만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니까 거기 반영될 것 같아요. 정책은 그렇게 갈 건데 그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빅픽스 관련해서 정리되는 시스템에서 유만님이 지금 헤드 역할 하시니까 좀 그건 반영될 것 같습니다. 내년 말까지. 추가로 이제 또 말씀드리면 이제 원본을 이제 복사할 때 이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원본의 관리에 대해서 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문서는 큐로 잘 넘겨요. 결제받아서 최신본 잘 넘겨요. 파일은 잘 넘기세요? 모아서 넘기시거나 뭐 그러시지 않으시죠?
바로바로 넘기셔서 나중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뭐 그 예라님이 챙기고 있지만 잘 다 못 챙겨요. 그 문서랑 파일은 같이 줄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저희가 나중에 필요할 때 정작 못 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최신본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를 우리 그 뭐지? 통합 문서 폴더 같은 거 QA에 비밀번호 걸어놓고 일반 사람들 접근 못하게 하고 개정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만 이렇게 풀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나요? QA에 지금 나스 폴더가 있긴 한데 근데 그 방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폴더에 권한을 갖다가 한 번만 하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 문서 자체가 우리 지금 우리 PC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 뭐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꽤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 개정 기간에 걸리는 사람들이 7명, 10명 만 될 거라고. 그 사람들이 그 문서에 대해서 건드리게 되면 원본 파일 자체가 훼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요. 그냥 좀 번거롭더라도 사실은 개정해야 될 사람들 같은 경우에 원본 파일에 대한 요청을 하고 요청받은 걸 받아서 개정을 진행하면서 개정한 거 갖고 나중에 문서를 갖다 거의 결제를 올릴 때 결제가 완료되고 나면 그 시점에 원본 파일을 주고 자기는 그 삭제해버리는 게 번거롭지만 아니 그게 근데 가장 림스식으로 개정할 때 버전 따듯이요. 그거는 이번에 EDMS 시스템 쪽에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EDMS 시스템에서 개정 지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그 원본 파일 수정할 수 있게 되고요. 수정 받은 거 재정봉하고 업데이트해서 올려서 결제되고 나면 그 파일이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권한이나 이런 거.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원본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건 그 파일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업데이트 해야 돼요. 결제를 할 때 지금 결제 올린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첨부 파일이 되는 거고 검토하는 사람은 그 파일을 검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뭐뭐 이렇게 이제 고체로 이제 수정을 해주잖아요. 검토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정상상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얘기한 게 가지는 거 아니에요? 검토자가 그 문서 내용에다가 첨언을 달 수 있게 검토자가 직접적으로 첨언을 할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어차피 지적을 오프라인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이라고 또 와야 되잖아요. 온라인에서 한꺼번에 하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얘기를 해놨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온오프라인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써줘요. 어떻게 틀렸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가서 어떻게 틀렸나요? 그거는 어차피 좀 필요하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한 사람들은 거기 남아있는 코멘트만 갖고서 수정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예 내용을 바꿔야 된다든지 많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되면 거기 첨언 안 하고 그냥 다시 한번 찾아오시면 되겠죠. 보세요. 예전에 그 녹취했을 때는 그 지금 EDMS를 했어도 그러니까 좀 나이 든 부장님들이나 그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 따로 출력을 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이게 문 저장소는 이제 안 되니까 따로 승인 받고 또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는 근데 회사 지금 그 이게 써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장점 같은 경우나 단점 같은 경우는 생각했을 때 네. 우리가 지원 부분에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장점이 훨씬 저는 지금 많다고 생각하는 게 쫓아다니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계정 시행일자도 그렇고 그다음 계정번호 관리 그런 것도 쉽게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절대 그 날짜를 소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검토자가 EDMS 검토자가 저희는 3명 정도 있었거든요. 검토자 3명, 승인자 2명. 그러니까 중간 검토자가 그 QA에서 그때 저희는 3명에서 4명 정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성자를 올리면 첫 번째 검토자가 그 기본적인 그 양식 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넘기고 두 번째가 이제 영양 같은 거 그런 거 검토자가 한 4명인가 3명은 항상 있었어. 그래서 이게 한번 승인이 돼버리면 다시 또 개정을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검토자를 한 4명을 둬서 그렇게 좀 했던 거. 그래서 문서 개정하기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한번 개정을 하려면 적어도 한 일주일 검토자가 워낙 많고 승인자가 워낙 많으니까 최소 일주일에
네, 뭐 그렇게. 그럼 검토자 4분이 있다고 했는데 네. 4번 검토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번에서 QA 검토자가 3명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검토자가 품질부서 책임자, 품질부서 책임자였고, 품질부서 책임자가 아니고 시험 책임자죠. 품질부서 책임자였고, 그 다음에 승인이 제조품 책임자, 그 다음에 품질부서 책임자, 그런 식으로. 네. QC 담당자가 검토에 한 명이 꼭 들어갔고, 담당부서, 네. 그 전에 3명, Q에서 3명이서. 사람이 더 그러니까 검토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죠. 그거는 이제 검토가 주 자료인데. 네,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그 문서, 저희 그 문서 기준에 맞는지 양식이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점 있는 거, 그런 것도 다 보고, 이제 반려사료를 주석에다가 반려할 거면 반려하고, 그런 식으로. 장점은 많아요. 좀 습관 나기 전까지는 많이 관리하는. 엄청나게 걸려요. 근데 종이문서랑 그렇게 저희 병행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윗사람들이 좀 전산으로 보기 좀 힘들게 해가지고 종이문서 제가 안 보니까 쉽게 얘기했어요. 이 샘플링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좀 불편해서 약간 이렇게 좀 화면 좀 띄우겠습니다. 밑에 나름대로 또 이것저것 그 SP랑 뭐 비경이 있는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검체 채취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검체 채취하면서 이제 보관 조건에 대한 검체 채취 방법 할 때 뭐 검체 양, 분할 방법, 뭐 조건과 용기, 뭐 보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이제 대표성 검체를 다 해야 되고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부분 시작 또는 종료 시점에서 검체 채취를 해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이제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이제 관리 방법에서는 근거하여 적절하게 타당성을 갖춘 검체 채취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고요. 검체 이제 용기에는 배지 번호, 검체 채취자, 검체 채취한 컨테이너에 관한 정보, 그리고 함께 내용물에 관한 정보, 표시된 라벨 부착해야 되고, 이제 혼입되지 않게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해서 검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항은 부록 19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SOP에 보면 사례기록을 보면 5140번 샘플 채취 방법을 보면요. 샘플 채취 장소, 샘플링 도구와 용기, 포장 단위별 시험, 샘플 용기 수, 샘플량, 시험 채취 시 입실 방법, 샘플 채취 및 전달 방법, 샘플 채취 시 주의사항, 샘플의 보관 및 폐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료 파트 분들이 이제 원래 샘플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샘플링 시에 대해서도 입실 방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붙어 있는데 샘플 채취 시 주의사항 이런 것도 좀 붙여놓으시면 또 어떨까? 너무 많으면 책자라든지 비추어놓는다든지 볼 때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록 19번에는 이제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참조 검체하고 보존 검체라고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참조 검체가 뭐냐면 이제 유효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서 분석을 실시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출발 물질, 원료 쪽 얘기하는 거고요. 보존 검체는 이제 최종 배치에서 제품에서 포장 완료된 제품의 검체, 확인 목적으로 하는 그 검체를 이제 보존 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 제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참조 검체와 보존 검체 동일한 상태, 즉 완전한 포장 상태로 이제 보관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쪽에 이제 보관 샘플 관리 규정에 5.520을 보시면 보관 샘플에 대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원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포장 형태와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포장 형태로 보관하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의 포장 형태와 동일한 포장으로 보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탁 반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정제 및 캡슐제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HDPE 용기에 실리카겔을 넣어서 보관해라. 꼭 사용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KPA는 마찬가지로 승인의 절차에 따라서 절차 문제에 따라서 실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체 채취 시 특별히 이제 또 유해물질이나 녹용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를 해서 떠야 되고요. 보관 시에는 보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고요. 검체 용기에는 그 라벨을 부착해서 이게 무엇인지 라벨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 채취할 때는 이제 제조부서, 작업원이 품질부서를 대신해서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HO에서는 원료 검체를 위해서는 별도 지역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검체 채취할 때는 저희 검체 채취실도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채취할 별도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는 재밀봉을 잘 해야 됩니다. 밀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주로 어떤 게 있나요? 네? 밀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문제요? 예. 원료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떴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거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알루미늄 원료는 일단 마지막에 그 알루미늄 홀로 된 거로 해서 실링을 해서 밀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그렇게 보관할 수 없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장 용기를 일치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작업 중에 있고요. 혹시 그 푸대랑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밀봉하세요? 어차피 그것도 마지막에 그 알루미늄 호일에 넣어서 밀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떴을 때 지금 뜨고 나서 답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뜨고 나서 밀봉을 어떻게 하나요? 그거야? 원래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보관 검체에 대한 제가 지금 그쪽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밀봉이 아니라 그냥 보관하는 개념을 어떻게 말씀드리면 하냐고요? 되고요. 포장 1차 포장까지 있잖아요. 개봉된 부분에 대한 뭐 보고는 하는데 거의 문제가 있는 게 테이프나 없네. 케이블 타이로 하죠. 네. 어쩔 수 없죠. 한번 훼손된 거는 손상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픈하고 났을 때 다시 또 오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분입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중하게 재밀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픽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공정 가장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공정 초기나 말기 부분에서 샘플링을 해라 나와 있습니다. KP에서는 이제 노트 대표하는 보관용 본체, 유효기간, 사용기한, 정보 1년 이상 보관하게끔 되어 있고요. 픽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효기한 경우 1년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출하 물질 검체는 안정성이 허락하는 한 제품 출하 후 최소 2년 이상 보관하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저희 산업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이제 확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5.520의 보관 샘플 관리 규정에 보면 원료의 주성분 같은 경우에는 제조 번호별로 전 항목 시험 2회 이상량을 1회 시험량으로 나누어서 개별 보관한다. 두 번째 같은 경우 제조 번호별로 전 항목 시험 1회 이상 시험량을 보관하고요. 근데 완제품의 경우에는 제조 번호별로 시험에 필요한 양의 최소 2배 이상 포장 형태별로 각각 채취하고요. 원료 제품 보관 기간은 제품별 사용 유효기간 만료 후 1년간 더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최신문서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보관 샘플 규정? 좀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틀린 게 있으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 부영제도 2회거든요. 어디 부영제도요? 네. 요거요? 최근에 변경된 게 아직 최근 안 됐나? 저거 아니요. 저거 변경 안 돼 있을 거예요. 안 돼 있어.
그게 2회로 바뀌었나요? 바뀌어야 돼요. 네, 아, 바뀔 거예요? 건데 예. 검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중복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샘플 채취 규정에도 이 내용이 돼 있고 보관 샘플 규정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서로 다른 게. 세 개가 있어요. 어떤 게 바뀌셨는지 그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네, 아마 은기 씨가 진행할 거예요. 저거. 이 부분만 바뀌나요? 그러면? 컨셉이 예전에는 주성분하고 부용제를 할 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주성분이 중요하다, 부용제가 좀 덜 중요하다 식으로 해서 컨셉이 했었는데 이번에 6월 17일날 의학 가이던스 발행되면서부터는 출발 물질이라고 동기화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건 다 일치가 됐어요. 보관 검체량이라는 이런 거는 다 일치가 됐고 다른 거는 이제 그 검체 채취할 때 주성분은 이제 앞으로 갈 방향이 주성분은 전 샘플 전 용기에서 검체를 해나가는 방법이고 부용제는 노트형 플러스를 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나머지는 주성분이나 원래 부용제나 루테인 아니고 똑같이 본다. AQA입니다. AQ. 맞아요. 샘플 채취 방법에는 네, 1회라고 되어 있고 보관 샘플 관리 방법만 지금 1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제가 포장 용기 그거 진행하면서 개정을 할 예정이라서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게 토론식으로 되니까 정보 교환도 되고 시간 관계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빛이 만들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네, 마찬가지고요. 이제 같은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보면 뭐 유효기간 만료 후 1년간 더 보관한다. 이렇게 됐고 이제 시험에서 보면 지금 이제 시험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방법을 최초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험 방법에 적절한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저희 KP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약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시험 방법의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밸리데이션으로서 품목별로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 사용 중에서는 MVA 실시 규정에 같은 경우는 정의를 어떻게 되냐면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에 의약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시험 타당성을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그 전체 다루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사용 규정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시험을 하면 모든 시험 기록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은 다 적하게 만약에 해서 나요. 그러면 경향성 분석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건데 전 느껴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안정성 같은 경우에도 옛날 시험 적합 그러면 이제 허를 좀 더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 검토하고 이제 사장님이 검토를 하시면서 경향성이 이제 많이 틀려지면 경향성 분석에 대해서 과거제를 많이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과거에 뭐 때문에 얘가 높았던 게 낮아졌는지 그런 분석도 지금 하고 있고요. 모든 계산을 정밀하게 이제 점검을 해야 되고요. 시험 내용을 기록하고 모든 데이터를 이제 포함시켜야 됩니다. 저희 지금 그 규정서 개정한 거에 보면 시험 내용은 다 기록하고 데이터 다 붙이고 다 기록하게끔 돼 있죠. 그리고 이제 KPI 어떻게 되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기준 일탈 또는 편향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한 후 처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일탈은 지금 다 저희가 잘 하고 있어요. 근데 편향성 여기까지는 좀 잘 아직은 여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추세를 이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약, 용해, 소자류, 표준품, 배양, 배지, 품질 특히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대전 거 많이 썼고 이제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뭐 시그마나 이렇게 품질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쓰고 있고요. 이제 프론tum 같은 경우에 적합함을 이제 확립해야 되고 뭐 시약과 배지, 대양 배지에 이제 6일간 일자를 보관 조건과 함께 라벨에 표시해야 하고요. 정량용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표정 일자와 마지막에 교한 현재 계속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 표정 같은 경우는 잘 하고 기록 라벨은 다 잘 하고 있잖아요. 배지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들어오면 사용하기가 이제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효기간을 따로 표시하거나 저희가 입고되면 뭐 바코드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그 플랫에 보면 유효기간 있는데 그거 확인하고 이제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배지 사용 대상을 따로 기록하시면서 그 유효기간이나 이런 거 따로 기록하시죠. 네. 이제 관련된 이제 SOP나 규정서에 보면 5.630과 5.610 SOP 5.637 관련된 이제 규정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시약 및 시약 관리 대책을 이제 개정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이제 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SOP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되어 있고요. 이제 구분 이제 미디어에 이런 부분 되어 있고요. 배지명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서 쓰는 배지와 만들어 쓰는 배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보관 조건과 이제 사용 용도를 명시했고 보관 장소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만들어 쓰는 거 없지 않아요? 네. 만들어 쓰는 거 없지 않아요? 다 사서 쓰세요? 네. 예, 지금은 다 사서 쓰고 여기에는 지금 냉장 보관 창고에다가 보관하는 그런 포켓 같은 게 관련돼서 환경 모니터링하는 데 있으면 여기 보관이 되는 거죠. 좋은 창고는 뭐 따로 뭐 점검하고 있어요? 정원 창고 같은 경우는 은습도 기록지로 해가지고 매일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배지는 이제 사용 전에 이제 배지 성능 시험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모든 배지 이제 사용기를 확립하고 문서하고 타당한 과학적 증거는 이제 저희가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그 임정희님이 인고인 안정성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예, 그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용은 이미 다 아시는데 이제 이유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이제 그걸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일부러 잠깐 이제 좀 다루면요. 그 이제 지속적 안정성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효기간 동안 제품을 모니터링해서 표시 보관 조건에서 그 제품이 일정한 규격 수준을 유지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예상되는데 이제 평가는 돼 있어요. 평가는 최종 포장 상태 제품을 주로 적용하지만 벌크 제품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4장과 뭐 3장, 15, 15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 연결된 링크된 문서까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향성 분석이 가능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 주기와 배치 수를 이제 결정해야 돼요. 별도로 타당성이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함량 및 1차 포장 유형별로 해마다 최소 1개 배치 이상 안정성 프로그램을 이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추가 배치를 지속적 안정성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포장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일탈이 발생한 경우에 지속적으로 이제 안정성 실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실험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제 OS 결과 또는 유의미한 비정상적 경향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판된 제품 배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OS 결과 경향을 이제 관계기관에 이제 보고하고 관련된 불만, 품질결함, 제품 리콜 이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 결과를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를 이제 문서화하고 그 문서가 된 거를 이제 정밀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KP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뭐 일탈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요. 용어적인 뭐 다 아시니까 이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KP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그러니까 최초의 세계 단위에서는 안정성 실험 이제 해야 되고요. 적어도 1년에 한 개 이상 재단이 돼서 안정성 실험 실시할 것을 얘기하고 이제 저희 내년부터 이제 들어가죠. 내년부터는 저희 이제 실시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수의 이제 배지를 대상으로 이제 시험하고요. 사용기를 적절하게 이제 설정해서 관련절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되고, 사용기간 전체에 걸친 이제 시험 자료가 없고 사용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이제 진행되는 경우에는요, 그 다수 시험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 기간을 이제 임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 방법의 기술 이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KP 쪽이나 이제 그렇게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선훈 주임이 그 기술 이전 방법에 대한 SOP를 이제 작성한 게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US GMP는 이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험 방법을 이전하기 전에는 이전하는 곳은 시험 방법이 판매, 허가 문서나 이제 관련 기술 문서에 규정된 것에 부합하는지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이전 절차 시작되기 전에 객 분석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제 문서화해야 됩니다. 시험 방법을 한 실험실, 이전 실험실에서 이제 다른 실험실로 이전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한 프로토콜을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토콜 일탈상이 발생하면 조사한 다음에 그 내용도 기술적 절차에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이 말은 좀 되게 어렵게 되는데 이제 백성준 주임이 만들어 놓은 기술 이전서에 보면 아주 쉽게 업무 절차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다 교육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보면 기술 이전 문의 시작해서 기술 이전 사례 검토하고 적합성 판단해서 영역유전 설정하고 교육 훈련하고 적합 판단 계획서 작성하고요. 검토하고 승인하고 기술 이전 실시해서 적합성 판단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검토하고 승인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문서 제정하고 시험도 다시 관찰하고 사후에 점검 보고서 다시 작성하고요. 적합 판단하고 기술 이전 종료되는 순으로 SOP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할 일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써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OS 부분은 잘 다루고 있어요. 근데 경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안 되는 관련된 내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향남이랑 지금 PPS라고 해서 통합 문서 관리하는 게 지금 작업을 하다가 지금 약간 중단된 상태인데요. 지금 내년에 내년 초로 이제 일정은 다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쪽 OS 부분은 이제 제가 개표 선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O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정 특주님이 이렇게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년 초에 이전이나 요 사이에 다시 개정해서 이제 진행할 거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온고잉 안정성 실험 마스터 파일 플랜 일정표를 작성한 겁니다. 이제 이건 일부분이고요. 이제 일정에 따라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걸 하려면 이제 외주 위탁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문서도 처음부터 다시 문서대로 들어가야 되고요. 네. 들어갔어요, 그럼. 그리고 이제 1월부터 이제 시험 들어가고요. 일라트리는 이제 바꾸신 건데. 아니, 이제 없어졌는데. 새로운 제품 나와요. 이름만 달라요. 맞아요. 네. 아, 그러네. 맞네.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많아요. 질문은 해주시면 최단님이 상세히 5분 정도만 잠깐만 이 내용 관련해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원래 지금 저희 규정들이 대부분 다 여기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저희 규정에 반영이 돼 있었고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해서 개정들을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근데 이제 2015년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추가가 된 부분인데요. 교차 오염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강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세파 걔가 이제 베타락탐계가 바로 세파계거든요. 이 고감작성 문제이기 때문에 전용시설에 들어가고 전용시설로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쪽에 보면은 생산시의 교차 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희 쪽이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전혀 안 된 것이 아니라 저희 레이아웃이라든지 총정도 구분이라든지 차 그리고 세파계 6개월에 한 번씩 세파 오염을 그 외 작업장에 평가하는 것들에 대해 대부분의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것들은 통합되어 있는 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크게 쪽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교차오염 방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으로, 기술적이라는 부분은 하드웨어라든지 그다음 시설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조직적인 거는 하드웨어 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합니다. 저희도 소프트웨어 같은 거 하죠. 검체 채취 같은 경우에 채취할 때 주성분을 갖다 채취한 이후에 부영제를 하게 돼 있고, 부영이 아니구나. 다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죠? 구형제를 먼저. 부영제 먼저 하고 주성분을 하게 돼 있죠. 그 오염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작업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조직적인 대책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거고요. 이게 지금 EUGMP 쪽에서는 올해 다시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EUGMP 승인을 받거나 그런 품목이 있으면 교차오염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될 거예요. 그런 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뭐 기본 준수 사항 같은 경우는 뭘 붙여놓으라고들 막 그랬잖아요. 근데 현장 안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오염되거나 이럴까봐 그런 거 붙이지 않고 숙지 교육받고 들어가게끔 대부분 돼 있어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는 됐고 검체 채취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검체가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 원료가 사용되는 청정 등급하고 동등한 등급에서 검체를 채취해야 됩니다. 채취를 해야 되고 채취 후에 그 완전성은 원래 상태하고 준화할 수 있게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고요. 지금 자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만약에 디귿제를 사용하는데 CNC라든지 그 이하 등급에서 채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채취하고 폐기하게 돼 있죠.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보강검체 채취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신예라님이 한번 얘기하셔가지고 초중말 무균시험 같은 경우에 지금 초중말 해서 채취해가지고 개수를 좀 맞추는 방법을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아직 문서화가 안 됐어요. 근데 요거는 QA 쪽이랑 논의를 좀 해서 검체 채취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게 될 것 같고, 검체 채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검체가 공정, 안전편에 대한 공정을 갖다가 대표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잘 설명해 주셔서. 그리고 배지는 저희가 다 사서 쓰지만 사실은 제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구입을 다 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배지 성능 시험을 합니다. 어느 업체에서 배지 성능 시험을 하지만
저희가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지 보관 저쪽에 입고가 되게 되면 우선 거기에 대해서 라벨 붙이게 되고요. 용기별 그 박스별로 라벨 붙인 거에 대해서 배지 성능 시험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성능 시험에서 합격이 된 거에 대해서 다시 적합 라벨을 붙여서 사용해요. 저희 원료처럼. 거기 제조하는 데도 오디트 가나요? 베이지. 제조하는 데에 대해서 오디트를 갖다가 저희가 가야 되는데 우선은 중국 시장 대비해서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배지를 제조하는 데는 장성, 그다음에 뭐 웹이라는 데 따로 있고 해가지고 한번 지금 서면으로만 갔었고 올해나 내년 정도에 한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관리는 제일 잘 되고 있는 축에 속합니다. 배지 쪽이. 안녕성은 워낙 잘들 시험에 워낙 많이 치여 계시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18호 안전성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가 내년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중국 거는 벌써 2013년도부터 18호 안전성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원료 같은 경우에도 그 필요한 부분만 하면 좀 들어갈 필요가 있긴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벌크나 이런 것들이 원료 제조처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걔네들랑 우리한테는 이제 API죠. API에 대한 거 외에 그 중간 합성 물질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들어가요. 안정성 들어가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 거 갖다 보통 참정업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정업체하고 보험업체에 대한 그런 차이 이 정도 있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내용 보시고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고 자 빨리 7시 전에 마감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나중에 뭐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많은 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지금 저희 사내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거는 제가 SOP나 이런 부분을 가급적 거의 다 달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듣고 워낙 양이 많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연관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링크된 문서가 또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같이 1번부터 뭐 나머지 번호도 같이 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다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GPI 그 부분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번 더 연관돼서 보시면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얘가 뭐 부장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도 있고 또 부록도 찾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다 꼬리에 이렇게 물결 되어 있어서 다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저도 유튜브 처음 봤는데 나름 공부가 또 되더라고요. 이런 거 이렇게 공부가 되면서 SOP는 물건 어떻게 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부족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